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관망하다라는 말, 한 발 떨어져서 상황이 지나가는 걸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12월 초부터 한 4개월 정도 이어졌던 이 하락 횡보장에서 가장 많이 드렸던 매수 의견은 바로 이 관망 포지션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도 잘 해결이 되고 있고 유가도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씩 또 투심을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한번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제, 어제, 오늘 총 3일째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도 힘차게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숨고르기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큰 양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대조적으로 튀는 종목 분명히 존재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공략주로 나갔던 시빅 같은 경우에도 방송 이후로만 5% 넘는 상승 보이면서 어제 하루 상위 대금에 랭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인사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인사부입니다. 요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익은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이 나봐야 5%, 4%, 많게는 많아봐야 한 10% 언더인 것 같은데 또 손실이 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 예전에는 마이너스 80이었다가 그나마 좀 올라온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거고 이 물려 있는 이 코인들을 수익이던 어떤 본전에서 나오던 이런 좀 매도를 좀 해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자금이 좀 순환을 하면서 시장도 더 활기를 찾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힘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조만간 또 좋은 장이 올 것 같은 또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 텐데요. 비트필승님. 네. 일단 악재와 호재가 난무하는 변동성이 높은 한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월요일, 화요일과는 다르게 악재 해소가 많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크게 우려되는 악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 가지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재는 영국 중앙은행이 17일인 오늘 기준금리 0.25% 올려서 총 0.75%라는 기준금리를 높였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어제 미국의 연준이었죠. 이제 금리 인상 0.25% 올렸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굳이 영국의 기준금리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와는 연관성은 없지만 현재 왜 이거를 악재로 가지고 왔냐라고 말씀드려보면 일단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나라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같이 비슷한 동향을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단 세계 각국의 나라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미국처럼 똑같은 0.25%가 아니라 세계 각국들 나라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수치라든가 고용 지수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순서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선진국 그리고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 후진국 순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비슷한 동향을 보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흐름을 보일 거라 예상은 되고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주변 나라들의 금리 인상 폭도 같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겠고 일단 두 번째 악재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죠. 업비트에서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에 관해서 입출금 금지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라는 공지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명분은 네트워크 점검, 그러니까 보안성을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CEX, DEX의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CEX는 중앙화 거래소이고 DEX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일단 CEX의 대표적인 예는 업비트, 빗썸 이러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겠고 DEX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거래가 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모순적인 상황이 되냐라고 말씀드려보면 현재 일단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 개념을 아실 거예요. 일단 증시와 같이 지금 현재 이제 정부나 기관 그리고 은행들과 같은 중앙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 수단 혹은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만들어낸 것인데 이 암호화폐의 발전성, 개발성 그리고 이제 가치성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 거래소가 이제 이 CEX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존의 중앙 체제를 무시하기 위해서 매파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인용되는 거래소가 중앙화 시스템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도 해결해야 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 중 하나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미국과 영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해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니어 프로토콜의 입출금 중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CEX와 DEX, DEX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던져주셨으니까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뭐 이렇게 또 쭉 둘러보니까 뭐 딱히 와 악재다 뭐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좀 없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보니까 뭐 세계 정세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중국이랑 뭐 북한에서도 러시아의 뭐 지원 요청을 좀 거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의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그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렇게 러시아의 지원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비트코인을 좀 합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다 보니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은 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우리가 뭐 게임을 하는 것처럼 뭐 갑자기 안 좋았다가 뭐 어느 기점을 통해서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 삶도 한 개인의 삶도 이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있다가 뭐 좋아지면 슬슬 좋아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 우리 세계의 그런 흐름들도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거죠. 지금 뭐 그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그 좀 기름이 부족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올라갈 때는 그냥 확 올라가요. 근데 떨어질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유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유가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가격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날 아침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유가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떨어진 가격이 그 주유소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되려면 한 일주일 걸리고 2주일 걸려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입선출일 텐데. 자,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뭐 당장 뭐 확 좋아진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도 경제가 그렇게 흘러갔었고 흘러갈 거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전쟁에 대한 좀 불안감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뭐 유가도 뭐 더 이상 뭐 그렇게 더 올라갈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봐야 조금 더 올라갈 뿐이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안정화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도 이 진폭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락에 대한 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물량 250만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 매도 압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비트코인의 그 차트인데, 이 차트의 흐름은 사실 뭐 투자를 하실 때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슈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뭐 100% 믿는다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좀 주로 봐야 되냐면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고 지금 타이밍이다, 사실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흐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 보시기에 좀 크게 놓고 좀 일단은 보면은 예전에 좀 하락했던 폭, 상승했던 폭, 이 길이를 보시면 상당히 긴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상승했을 때 좀 길게 상승을 했고 하락할 때도 좀 길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진폭 자체가 좀 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진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좀 긴 상승을 여기서 좀 길게 하락을 했고 여기서 짧게 상승했는데 상승폭 자체는 컸죠. 하지만 여기서 하락폭 자체는 컸지만 그래도 짧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진폭 자체가 여기서는 커졌지만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커지다가 좁아지면서 다시 이게 좁아졌던 게 다시 커져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크게 컸던 진폭이 줄어들면 여기서는 다시 좁은 진폭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접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안정화를 조금 진폭을 조금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승폭과 하락폭의 진폭이 커진다라는 거겠죠. 그럼 뭡니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의 흐름이고 갑자기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뭐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의 뭐 엄청난 상승, 이런 것들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또 예측하지 못했던 악재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악재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비트코인의 단기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분석상 예측을 할 때는 상승으로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좀 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악재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투자를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폭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게 다시금 또 진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진폭이 위로 커질지 아래로 커질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호재 살펴볼게요. 비트필승님.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호재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중 미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암호화폐는 미 증시랑은 디커플링 현상이 맞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 제재나 근거가 없어서 보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와 동반되는 커플링 현상이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증시의 소폭 상승처럼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번째 호재는 정말 큰 호재인데 일단 미 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의 위원장한테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 암호화폐 이제 SEC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한테 정보 수집 문건이나 뭐 질문 개수, 응답 시간 여러 가지 등등등 이제 원칙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 기관이 그러니까 SEC가 미국의 혁신과 기회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현재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개발성 그리고 기회성 그리고 혁신성 보장성을 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기관과 법안을 설립하겠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관한 서명이 있는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이 미 의원들이 벌써부터 강한 압박과 그것도 이제 이 SEC한테 강한 압박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호재는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러시아에 엄청난 제재가 가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와 같은 배제가 있고 또 이제 수입 수출 등이 많이 막혀 있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지고 이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통해서 이 러시아들은 규제 대처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표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자금 유입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호재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한때 러시아를 살펴보시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표적인 암호화폐 금지 국가였습니다. 총 세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과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와 러시아가 이제 금지 국가에서 규제 완화로 바뀌면서 이러한 시발점으로서 이제 정부적으로 이제 현재 규제 완화가 되면서 러시아에서 저는 이제 그때 러시아도 이제 자금을 통해 현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 물량을 국제적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기관이나 개인 러시아의 자국민들이 갖고 있는 물량에 대한 세금만 매기더라도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금들도 현금화한다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이제 규제로 넘어가기는 분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태를 통해서 중국도 규제 완화로 넘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 예로 들어보자면 엑시였죠. 작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의 큰 상승장이 오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이제 횡보장 속에서도 엑시는 8,000원에서 무려 20만 원까지의 엄청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엑시가 엄청난 개발성 갖고 있고 피부에 와닿는 섹터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그만큼 큰 금액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예로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그때 당시 중국의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오면서 그 큰 상승을 일궈냈을 수 있었다라는 이유 중 하나로서 그만큼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규제 완화까지도 기대되는 연결고리 지점이다 보니까 엄청난 호재다라고 말씀드려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세 가지 호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3거래일째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국면에서 바닥을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에 임명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친인사적인 발언으로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간의 행보를 본다면 그동안 아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기업들을 격하게 규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의원들도 서한을 보낸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SEC 전 위원장도 지금 현재 SEC의 강력한 기업 규제가 권력 남용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기회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도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피해서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이제 시장을 엄청나게 좀 견인할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것들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그 다음 정부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 코인 시장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이제 어떤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뭐 그런 사람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면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이제 개별적으로 가지고 나온 이슈는 어제와 말씀드렸던 거 좀 이어서 이 NFT에 대한 이슈를 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네이버 페이 아시죠? 그 네이버 페이에서도 이 NFT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네이버 페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들이 또 이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페이에 붙여서 이거를 이제 코인으로 좀 가격을 좀 결제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문제시 됐던 게 뭐냐면 코인의 가격 등락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코인의 개수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야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전에 한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삼성페이가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딱 1년이 지나고 났을 때 누적 거래 건수가 10억 건 이렇게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거래 건수가.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그렇다고 했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겠죠. 지금 뭐 3, 4년이 지난 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또 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바로 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고 또 연동이 되면서 뭐 딱히 뭐 내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NFT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원화를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은 바로 이제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예전에도 좀 이제 예전 것들을 이슈들을 좀 보면은 그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뭐 그 하루에 그 전쟁을 하는데 뭐 비용이 뭐 1조인가? 뭐 아무튼 그 10조인가 아무튼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그것들도 대체하기 위해서 코인을 또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딱 든 생각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재화들 그러니까 원화랑 뭐 돈이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뭐 금 정도? 근데 금은 뭐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 축척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금은 좀 논외로 치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재화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대체라고 한다면 코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네이버 페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 더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NFT 시장은 정말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NFT 결제, 이 핀테크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더 미국에 있습니다. 항상 핵심은 미국인데 이 핀테크의 핵심은 미국인데 이 미국에서도 또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아마존에서도 또 이 코인으로 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아직 정말 이 귀퉁이에 조금 그려진 것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NFT 시장을 또 눈여겨봐야 되고 이 NFT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엔 디파이가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디파이면은 그냥 뭐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시장이라고 했어요? NFT, 노드, 메타버스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노드 사실 뭐 어떤 회사에서 코인을 만든 다음에 뭐 노드를 판매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 노드가 뭔지도 몰라도 그냥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무지성으로 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열기를 띠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 코인원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뭐 3대 거래소, 4대 거래소 이런 거래소에서 그냥 일반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반적인 매매도 좋지만 이런 NFT 시장으로 조금 우리가 눈길을 돌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 안정화가 되고는 있지만 많이 하락해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 또는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또 새롭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매매가 또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매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NFT 시장은 지금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NFT 시장도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60억짜리 캐릭터가 있는 반면 뭐 굉장히 싼 캐릭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들이 왜 비싸고 왜 싼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캐릭터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뭐 다른 캐릭터를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캐릭터가 하루에 코인을 채굴하는 양이 엄청나다면 그만큼 효과는 좋겠죠. 그 60억짜리 캐릭터는 딱 3달이면 본전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3달 동안 60억의 코인을 채굴을 해요. 그러니까 60억 정도의 가치를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여러분들 뭐 NFT 시장에서 뭐 캐릭터라든지 또 아니면 뭐 대체부가 코인이니까 뭐 다른 것들도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뭐만 진행을 한다면 뭐 이런 시장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시장에서도 또 괜찮은 또 수익이 나는 뭐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채굴을 더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와 노드 이런 것들 또 연결시켜서 접목시켜서 뭐 또 알아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이슈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알아보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특집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말씀드릴 것은 이런 시장에서도 호재는 그러니까 이런 NFT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핫했던 섹터들을 다시금 짚어본다면 상반기는 아무래도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붐을 일었고 또 하반기를 본다면 메타버스와 NFT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잠깐 지나갈 메타가 아닌 게 올해 기업들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꼭 빠지지 않는 이 워딩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였습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기업들에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된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오늘 있었던 이 네이버페이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자회사죠. NFT 플랫폼 자회사 라인 넥스트와 함께 협력을 맺고 앞으로 네이버페이에서 NFT로 결제를 가능하고 또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NFT와 메타버스 관련해서 힘을 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